예, 이번 집회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뭐가 있으셨을까요? 응원봉. 키세스. 요즘 뭐라고? 응원봉. 응원봉. 네. 또 우리 선배님들 뭐 남태령 등등 선결제. 선결제. 그렇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과 뿌듯함과 그리고 어리둥절함과 이런 것들을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제가 뭘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그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그 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당이라서 뭘 나눠줄 수도 없는데 어떤 당원들은 저걸 나눠주자 뭘 나눠주자 라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진보당과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는 저런 뭐 피켓을 들고 나오지 않느냐라고 뭘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많은 사람들에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중은 역동적이고 펄펄 끓는데 우리 정치 조직의 성원인 우리는 얼마만큼 끓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화두로 해서 지금 돌아가는 정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눌렀구나. 제목이 그겁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내 삶이 나아집니까? 이거는 약 8년 전에 경남에서 정기공 청년이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내 삶이 나아집니까? 라는 연설에서 따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당시 24살이었습니다. 지금은 30이 넘었겠죠? 24살인 청년은 20대 20살부터 정기공으로 일을 했고 20살부터 최저임금을 받았고 그 당시에 월급도 한 24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말에 따르면 난방비 40만 원 내고 월세 30만 원 내고 기타 등등 다 내고 나면 자기가 한 달 꼬박 벌어도 10만 원도 저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자기한테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살고 싶은데 10만 원도 저축을 못하는 나의 삶이 정말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내 삶이 나아집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가집니다. 그 청년은 결혼을 했을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을지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의 탄핵 국면을 거쳐간 그 청년은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이 계엄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 탄핵 집회에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왜 모이지 않았냐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험을 똑똑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다음 대안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실질적인 활동가들이 일반 대중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의 계엄 선언 이후에 국면이 완전 바뀐 거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죽 서서 개 져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지금 또한 이 국면의 끝이 이재명의 당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야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체제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7공화국에 대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국면 앞에 놓여져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87년도 대통령 지선제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90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김대중과 김종필이 내각제 개헌을 합의라기보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원포인트로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 이명박도 개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또한 국정농단을 덮으려고 개헌을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헌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통과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우리 현대사 안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진심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닥친 국면을 어떻게든 벗어나보기 위한 개헌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지금 또한 그 개헌 논의는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민들을 해보자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개헌의 절차를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헌이 지금의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든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개헌의 내용,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도 현재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서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만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약간 짜집게 했습니다. 하나의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연말에 27일부터 해서 31일까지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메뉴에 있는 지지정당 표시는 1월 2일인가 3일날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는 저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와 윤석열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선거를 했을 때 투표 결과를 어떻게 미쳐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지지율을 보고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얼마 전에 사주로 쫓아가지고 윤석열을 방탄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쫓아가는 그런 결과를 빚어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60%가 탄핵이 되고 나면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위원직 정부제, 대통령의 권한을 해외하고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행정은 내각제, 국회에서도 하자는 위원직 정부제가 한 2% 정도고요. 5년 단임제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지지하고 그리고 진보 유권자들은 대부분 2025년 안에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현재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은 개헌을 하지 말아야 된다.
5년 단임제를 그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알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 세력들의 여론하고 다르게 지금은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판이 바뀌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헌 시기는 올해 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여론조사를 제가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은 2030 여성과 학생 유권자들은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제든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헌법 안에 우리의 기본권을 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는 32% 정도가 선택지를 이런 대통령제 개헌보다는 기본권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 전업주부, 그리고 18세에서 29세가 가장 많이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30대는 42%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제 개헌보다는 헌법 안에서의 평등권, 그리고 노동권, 성평등 권리, 이런 기본권에 대한 변화를 헌법에서 새롭게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 요구와 움직임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파면 이후의 광장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파면 이후에 광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열기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심은 개헌에 있지 않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형사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개헌 정국을 빠르게 벗어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면이 확정이 되면 급속도로 광장에 열리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다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면 이후에 우리 광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광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이런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어떤 이야기로, 어떤 대중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함께 아까 여론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핵 국면에서 나온 여성 청년들의 요구와 이 분위기들을 어떻게 모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모아갈 수 있을지, 또 그들의 이 요구가 다음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7공화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동향을 좀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민주당은 선탄핵 그 다음에 후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개헌을 먼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폐지, 제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오다가 탄핵 국면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탄핵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탄핵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도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제가 탄핵이라고 했죠.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헌 이후에 내각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4년 중임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오는 과정이 있었지만 탄핵 국면에 맞서가지고 지금은 탄핵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이 알다시피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고 위성정당이라고 표현되는 정당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다음 민주당하고의 관계에서 개헌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얘기가 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참여 개헌 요구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탄핵 국면 안에서는 12월 11일 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70개 정도밖에 되지 않던 단체가 개헌 선언 이후에 1,500개 단체 정도가 가입을 했고 이곳에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퇴진 이후에 개혁 과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료를 다 보셨죠? 그 자료에서는 정의당은 탄핵이 개헌 선언 이전부터 우리는 윤석열 심판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 지금 사회가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속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10대 요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10대 요구는 좀 보시면 늘 하는 이야기들이긴 해요. 하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지금 국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가지고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9번과 10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개헌,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라든가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아야 할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2018년도에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고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 실질적으로 정의당의 개헌 내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전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원문부터 다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자. 그래서 대통령제 중심에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면화하는 개헌을 추진을 하자는 건데 정의당은 지금 현재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권력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은 가능하면 대중의 요구와 당내에 합의가 된다면 내각제를 주장하고 싶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건 이원집 정부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 개헌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그리고 완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개헌의 내용으로 들어가야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핵심이어야 된다. 원포인트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전면적으로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단계에서도 우선에 세워야 될 것은 바로 국민투표 발의권, 법안 발의권, 그리고 국민소환권 이 세 가지가 개헌의 변화의 내용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개헌의 시기와 방법은 어때야 되는가를 보면 일단 탄핵 직후에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기 정부 임기 중에 논의를 마치고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마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채택을 하자. 아까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죠. 여론조사는 2025년 안에 아니면 26년 지방선거 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탄핵이 되기 전에 2월 4일이면 심리가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한 일주일, 길면 한 2주일 정도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거쳐질 거고요. 그 뒤에는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 기간 안에 어쨌든 내란에 맞서고 육공화국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전면개헌 준비 거국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 이후에는 국회가 주관이 되겠지만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만들어서 전면개헌을 하자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개헌이 2025년 안에 아니면 2026년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개헌의 절차도 봐서 알겠지만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개헌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개헌이 이 난국을 어쨌든 자기들 유리하게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난 역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주장과 함께 지금 우리도 개헌 준비를 발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이 지금 조기 대선과 함께 되게 중요한 상황에 좀 놓여 있는데요. 조기 대선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면 일단 지금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환은 당내에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우리 비상하고 비슷한 정치 조직인데, 전환의 입장은 노동당, 녹색당, 체제전환이라고 좌파 그룹의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체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독자 후보를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당 안에서는 가칭인데요. 사회 대전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제안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17개 단체가 결성이 되어져 있고, 이 사회 대전환 네트워크가 총 17개 단체와 함께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한남동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퇴진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함께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과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중앙당은 이 전환 쪽에 있는 그 기획실장 여기 같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함께 대선을 우리 독자적으로 뚫고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새노추는 새로운 노동자 추진위원회라고 권영길, 담병호, 김영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이 속에서는 다시 민주노동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민주노동당을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 대결집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성정당에 가입했던 진보당이 사과를 한다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함께 민주노총 중심으로 민중경선을 해서 대선 후보를 출마시키자라는 입장이 있고, 이번 달 25일 날 노동자 정치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당이, 진보당이 들어와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대선에 출마를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한상윤 위원장이 여기 한상윤 위원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상윤 위원장 없죠? 한상윤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의 대선 출마 의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진보 3당과의 공동 대응은 필요하고 본인들도 출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보 3당과의 연대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진보당의 고민이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진보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의견들이 한축 있고요. 하나는
최근에 위성정당 들어간 것에 대한 사과를 하자라는 의견들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민중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가입을 사과를 해야만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민중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어쨌든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심상정 의원이 출마를 강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진보당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들한테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밑에서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진보당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어떤 상황인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TV 토론이 가능하다. 원래는 우리가 TV 토론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도 이번 대선에 우리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정치인도 없고 이런 상태에 출마를 안 하려고 했는데 TV 토론이 요 기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TV 토론이 우리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4%가 넘었어요. 그래서 4%가 넘으면 TV 토론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TV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정의당이 TV 토론에 나갈 수 있고 여기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자기 자체 지지율이 한 3%인가요? 5%인가 되면 이준석까지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못 나가는 거죠. 진보당은 TV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새노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의당을 발판으로 하자는 것은 정의당이 TV 토론의 기회가 있으니 진보정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중경선을 해서 TV 토론에서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아니면 국힘하고 싸울 수 있는 민주 후보를 같이 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선관 인정 받은 거예요? 예, 선관 인정 받았습니다. 예, 중앙에서 받았다 하니까 받았겠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실이 있는데 이 기준을 그래서 제시를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 확인을 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우리가 예비선거까지 포함해서 한 40억을 썼습니다. 많이 쓰는 상황이었죠. 40억을 썼고 지금도 대선 후보는 기타금이 3억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본 한 장짜리 공고문을 내더라도 엄청나죠. 등등등 해서 최소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의당의 빚이 27억 5천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억을 갚았어요. 갚았고 이자도 6.9%에서 3.94%로 낮춰서 연간 이자도 1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에서 우리가 대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함께 안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이, 지역위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금의 대선을 맞을 수 있는가 등등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정의당의 상황입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당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입니다. 원외 정당이고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부채가 있고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불출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3당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출마를 하고 TV 토론에서 정의당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하더라고요. 노총 아저씨들이 이제 이때까지 자기들만 재밌는 거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대구의 콘크리트는
대구의 TK의 딸들이 부순닥했는 그 청년이 서울에 가서 그 연설을 했다 하더라고요. 민주노총에서 불러서 자기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SNS에서 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라고 할 만큼 지금의 민주노총이 그리고 우리 전농이 이런 대중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또 귀여움도 많이 듯한 느낌도 들고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여파를 잘 몰아가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경선에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명을 바꾸고 나머지 진보정당들이 들어와서 경선을 하고 그 경선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 더 센 진보당에서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출마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민중경선이 아니라 촛불 시민경선까지 확대를 시키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헌을 전제로 민주당의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을 하자. 우리 아까 여기 선배님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립정부 구성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만 출마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한판 붙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쏘골통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도록 하고 그 전에 거국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우리는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민주당 정권을 함께 움직여나가는 함께 운영하는 뭔가의 포지션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국민의힘 해체를 선언하면서 정의당이 불출마를 본격적인 대선이 오기 전에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탄핵광장 속에서 우리 청년 여성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성 후보를 출마시키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 장애인 의원을 출마시키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장애인 의원이 만 40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촛불 시민 경선까지 확 열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넓은 우리가 아닌 더 넓은 광장 안에서 여성 후보를 발굴하자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정의되진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 정의당이 이 대선에서 후보 점수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의 입장은 어떤가? 비상은 아직까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지금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이 조금 더 덜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준우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비상에서 간담회를 좀 진행합니다. 김준우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준우의 야망이라고 해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정보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조금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대표로서 고민이나 이런 것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날 진보정당의 시즌2 운동, 진보정치2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진보정당 재건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그 속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반드시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독자적인 출마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독자 출마 또는 야3당이 연대사는 출마는 절대로 불가다. 절대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와 민중경선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논의가 1월 말쯤 2월 초쯤에는 결정이 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의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속에서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거는 진보당이 민주노총 주도의 민중경선에 진짜 위성정당 했던 걸 사과하고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 민중경선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있고요.
그걸 다 벗어나서 정치는 타협과 그리고 뭐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정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의 독자 출마에 대해서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대전의 네트워크가 당내 구성이 됐다 했잖아요. 17개 단체. 그 단체와 함께 출마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영국 대표가 출마 의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우리가 TV 토론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대선 후보로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장혜영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권영국 대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준우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의 당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능하거나 더 대중적인 사람이 없지 않은 이상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촛불광장에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대거 나왔는데 TV 토론하는 대선 후보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홍준표, 그 다음에 이재명,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 거기에다가 우리 대표가 출마를 한다, 권영구,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출마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촛불광장의 지금의 민심과 여론이 대선 과정에서 녹여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우려와 걱정도 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설 전 그리고 설 후 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대선이 이제 판결만 확정되면 바로 그날부터 60일 동안 대선 국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해서 깔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당내 독자 출마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이어야 될지, 정말 진보정당 재건을 위한 대선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우리 선택이 이번 대선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2030 여성들의 요구를 여기에서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7공화국 개헌의 성과가 그러니까 7공화국이 성사되는 것,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개헌이 전면 개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선의 후보가 누가 출마를 하든 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고, 이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 조직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답은 없고 계속 밤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만 지금 많은 상태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집회나 수요일 사전대회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보면은 늘 깃발이 앞에 잘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3박 4일 투표를 어쨌든 같이 했고 정의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반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약간 민주노총 기용하고 신뢰받는 것. 민주노총 검색하면 트위터에 온갖 정보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민주노총 대구를 검색해도 저희가 집회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전들 이제 그 짐 싣고 민주노총 들어가면서
트위터에 민주노총 대구 시위, 대구 집회 딱 검색해서 바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피드백이 되는데 당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정의당을 눌러볼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중앙과 지역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대기획 체제 전환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참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대중들의 반응이나 집회의 뭐 발언 수위나 이런 것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답이 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요즘 그 SNS 특히 트위터, 인스타,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싸움이 지금 피로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심상정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는 그 대응을 공보팀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NS로 퍼지는 가짜 뉴스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 퍼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최근에 좀 드러나는 약간 최근에 파악되는 상황인데 집회 안에서 정의당이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민주노총 같은 이 약간 반호를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 아까 이제 지금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약간 좀 가감없이 막 얘기 좀 약간 날 것까지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까 전체 방에 영재 선배님 올린 좀 장문의 글이 좀 있습니다. 그 글은 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지점이기도 해요. 당이 어떻게 해야 되기보다는 우리 정치 조직이 어떻게, 전국의 정치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도 선배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얘기해놓고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맞습니까? 3분 되는 시간 돼요. 왜 이렇게 빡빡해졌죠 사람들이? 네, 이현정 마이크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가게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고민은 많은데 다 같이 고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열심히 또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저는 출국 개헌 이전부터 해서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별로 이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있고, 89년도에 혁신정당 얘기를 하면서 진보정당이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많은 우리나라에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정치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정치 조직의 역할들이 이러한 큰 전선 조직들이나 이 조직들의 역량들을 높이고 확대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 정치 조직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진보정당 30년 동안에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정치 조직으로 제대로 해왔나? 우리가 합법정당으로 집권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도권을 통해서 집권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상은 우리 정당운동에 대한 우리 정치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 조직이 이런 정당운동을 대하는 모습에서 정치 조직답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많은 앞에서 우리 정치위원장 발제했던 생각이 조금 다른 결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12년의 정의당 실험을 통해서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민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정치 조직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결론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 정치 조직의 역할을 하자. 우리 공동체가 가장 앞장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진보 정치를 재편하고 또 통합하는 그 마중무 역할을 하자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우리가 못딱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다시 진보 정치를 재편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런 뭐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건 아까 마지막 영상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현재 정의당이 어차피 당원들도 있고 또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진보 정치 재편을 위한 동력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은 정의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 길에 조직도 재건하고 현재 또 다수가 광역지방위원장들이 우리의 공동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런 위원장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노선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타협도 없고 물러설 길도 없다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서로가 부딪히면 저는 당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진보 정치 희망을 좀 가져낼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밖으로는 우리가 진보 정치 재편을 위한 아까 했던 마중물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글에서도 아까 저녁에 잠시 쓴 글이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누가 없더라 그러면은 누구하고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정당 대 정당 통합 이런 것보다는 정당 포함하는 개인 시민사회 해서 저는 국힘 민주당을 제한 모든 정당들이 저는 함께 진보 정치 재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불가능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번에 윤석열 퇴진 행동을 보면서 거기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1,500개 단체가 있지만 난리예요. 찌고 걷고 싸우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민주노총과 전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들이 중심을 딱 틀어잡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그에 많은 단체도 있지만은 또 민주당은 제외대가 있잖아요, 이곳에. 진보 정당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해서 사회 대개혁과 체제 전환을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은 이 조직은 윤석열이가 파면되더라도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런 과제들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과 각 지역에 있는 조직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이 조직을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진보 정치를 재편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진보 진영이 또 시민사회가.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래서 이후에 진보 정당 이런 투 트랙을 갖고 우리가 좀 한번 시도해보자. 힘들겠죠, 당연히.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내용, 글은, 그 정도로 하고. 결국 저는 이제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가 미래한 힘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진보 정치 재편의 통합에 마중물 역할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다 아울러서 통합을 하자라는 말씀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전국 조직이 하자. 당이 아니야. 또 의견. 네네. 의견은 아니고 질문 시간이 지나가버려 있는데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민주노총이 중심되는 움직임과 진보정당 다 아울러 살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이 우리 간부들도 있는데 혹시 민주노총 안에는 그런 대선과 관련된 민주정당 관련된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 좀 있는지 시회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거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민주총입니다. 수뇌부가 저는 찌끄레기인데
그 지금 2025년 그 사업 계획을 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의 2025년의 사업 계획을 그 상집이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단계를 밟는 구조더라고요, 민주노총은. 그런데 상집 논의안이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원래 논의가 돼서 1차로 내려와 줬어야 됐는데 어제도 논의를 못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 정리가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중앙 상지도. 네, 중앙 상집.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뒷루트로 본 결과 현재 저희 계획안에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네, 민중용선을 한다거나 뭐 이런 류들의 문구는 없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니 아주 평이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제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자 정도까지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지금 퇴진 투쟁에 거의 집중해서 이걸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른 논의가 어쨌든 활발하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면은 진보당 입장 정리 안 되는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못해요. 내부 정리가 돼야지 뭔가 그것이 이제 동시가 되는 수준을 밟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 한국 국면에서 물밑으로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인 문제를 담기에는 당연하게 너무 빠르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온라인에서는 들리나요? 온라인에 물어보셔야 아니면 질문해서 따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온라인에 지금 제 목소리 들리고 지혜 목소리 들렸습니까? 지연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보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겁나 재밌는 얘기였는데.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그렇네요. 그 마이크 줘야겠네. 당연히죠. 우선이 없죠. 아예 안 들리지는 않아요. 아, 네. 너무 크게 얘기하면 예, 마이크까지 잡고 얘기해야 되면 더더욱 부담이 되시겠다는데 그렇긴 하겠다. 네, 사실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사실 토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 탄핵 이후에 어떤 우리 전체 집회 운동의 내용적인 거 이제 뭐 7공학 운동, 뭐 사회 대개혁 이런 내용적인 데 대한 방향도 잡고 싶고, 사실 또 현실적으로 실물적으로 다가오니 대선에서의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대선도 여러 방면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도 또 TV 토론이 이게 있으니까 100% 나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또 확 블랙홀처럼 될까 싶어가 걱정되고 이러는데, 사실 크고 작은 데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느 지점에서 치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가 고민되겠지만, 지금 사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우리 진보정당계의 수뇌부에서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자라고 저한테 지금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이 측면에 대해서 나는 이제 우리의 방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마음껏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검되지 않은 얘기 괜찮은데. 네. 선배, 영재 선배 얘기도 점검되지 않은 내용이. 아, 정돈이요, 정돈. 정돈. 아, 정돈? 되지 않은 아, 네네. 들으면서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예. 우선 마이크를. 선배 마이크 짧아요. 마이크 없어요? 우선이 없는 우선. 회사도 있는데 네, 화면도 있고 네, 온라인도 예,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하시면 되고. 예, 요 정도를 요 정도를 물리지 않는 거 가까이 나와. 이건 그냥 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뭐 이영진 씨 나와가지고 우리 정치 조직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정치 조직은 우리를 지칭한 건지 아니면 우리 아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포함한 정치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어떤 역할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 조직인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건 본업이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우리는 정치 조직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당 수뇌부로 계신데 저는 그 당과 저를 되게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당과 저 사이에는
만큼의 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의 어떤 진로가 곧 나의 뭐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그 실가에 대한 약간 의문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고민 단락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아까 영재 씨 나와서 얘기했던 사회 대개혁 대전환 계획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바탕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16년에 박근혜 퇴진할 때 모였던 단체 숫자가 거의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 숫자는 이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박근혜 이후에 탄핵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 건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각 갈래로 있었습니다. 백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1,500개 단체는 아까 얘기 쭉 했는데 거기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녹색당 노동당까지 있는 그 스펙트럼이 그대로 이제 응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상황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각각 흩어지게 돼 있고 그걸 한 개로 모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7공화국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7공화국 운동을 올렸던 건 정치 조직인 우리 정치 활동을 본능으로 삼는 우리가 이 국면에서 어떻게 좀 변화되고 조금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공화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 대중운동을 수행하는 하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조직운동이기도 하고 조직구성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잘 고민을 했는데 이게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담든 간에 그것이 개헌이라고 하는 얘기로 수렴되는 순간 우리 또는 시민사회 진흥의 바람권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었죠. 중간중간에 몇 개 문제되는 문구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일반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민주당 개헌안을 만들었던 민주당의 당사자들 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정치 체제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굴러 시스템의 근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거의 수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수렴하는지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발언권도 갖기 힘들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는 여전히 이것이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뺀 나머지들은 거의 발언권을 갖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 오늘 고민한다고 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그 법률적인 절차에 국한되거나 또는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 방향에서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제 조기 대선에서 뭘 할 건가 이렇게 묻는데 저는 아까 제가 진보당이라면 제가 진보당에 나름 발언권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과의 연합, 연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선택 가능한 어쩌면 현지에서 선택 가능한 그 유일한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보당의 어떤 발언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만 저는 지금 진보당의 관계자가 아니고 정의당의 당원이니까 정의당의 어떤 출로 또는 어떤 진로를 갖자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방식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경로나 루트에 자꾸 이제 따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다른 방향에서 자기의 뭔가를 그 지향을 찾고 그 지향을 찾는 과정에서 아까 영재 씨 얘기한 것처럼 노선 투쟁도 하고
우리가 당을 깨자고 하면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자기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독자적인 실천 그리고 그런 방향의 뭔가를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저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정돈되지 않으셨고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중요한 뜻인데요. 지금 광장에 나온 2030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죠. 2002년에 교수님 이성이 투쟁할 때부터 그때 이제 어린 여학생들 이렇게 숫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투쟁할 때도 여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비단 지금 있는 양상이 아니라 매번 있었던 최근에 한 20년 이렇게 해보면 그 큰 규모의 어떤 투쟁에는 항상 있어왔고 그랬던 주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것에 주목하자 그랬고 주의를 기울이자 그랬고 했지만 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못 나아간 거죠. 당장 정의당만 하더라도 페미니즘 당이라고 이제 요구 요즘들 가면 욕도 얻어먹긴 하지만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논쟁을 매번 회피하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정치적으로 뒤로 발을 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랬던 우리의 어떤 내면의 한계가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저런 방식의 질문보다는 조금 더 문제의 답을 찾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정리 안 된 얘기를 정리 안 되는 얘기하자. 정리 안 되는 얘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도 정리 안 됐어요. 정리하신 분은 오늘은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정리 안 되면 이제 말이 길어져. 그건 안 돼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앉았다. 당 얘기를 잘 모르니까 깊숙하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의당 독자적으로 별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에 좀 이게 그러니까 진보정당 통합 논의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뭐 영재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을 집단 탈당하고서라도 이런 것보다 진짜 좀 잘 논의가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전 진보당하고 같이 하냐 마냐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전처럼 어떤 힘대 활동가들이 이 정파가 주도하는 당의 모양새가 아니라 그래도 뭐 좀 이쪽 저쪽 의견들이 좀 약간 광장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면 최대한 좋긴 하겠는데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아까 이제 뭐 방금 대영 선배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2030 이런 여성들이라든가 뭐 다양한 광장의 세력들이 그냥 정당으로 나중에 되고 선거로 돌아가면 또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양새를 연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또다시 이전 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그냥 통합진보당이라든가 이걸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을지언정 어쨌든 최대한 진보정당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그 통합이라는 방식 그리고 그런 어떤 통합의 과정 속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힘이 강하면 이게 진보당이 민주당하고 연합정부를 꾸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진보 정당들의 이런 어떤 쪼물쪼물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변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허심하게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이런 어떤 세력들을 만나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보당도 만나고
여러 이제 이게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등을 좀 전동 이렇게 만나는 과정, 뭐 단지 광장에서 지금 뭐 방송을 나눠줄 것이나 떡을 나눠줄 것이라는 문제보다 뭐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으로 참가해도 되는데 우리의 지도부들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각계를 이런 고민들이 좀 들고 그래서 이 판에서 의미 있는 상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전체를 좀 집결하는 힘들로 이번 국면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정 언니가 이제 정의당의 뭐 이게 7공화국 운동의 세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개헌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진짜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결선 투표제를 넣었으면 그냥 4년 이제 중임이 아니라 결선 투표가 꼭 들어갔으면 그리고 여기서 힘을 실어서 최대한 비례 후보가 이게 우리 이제 연동형 비례 후보 이게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위선정당 방지법은 좀 됐으면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가장 이게 대중들이 알만하고 직관적인 그래서 이제 2단계 개헌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이제 개헌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실어야 될 그게 아닌가. 그리고 탄핵도 한번 해보니까 좀 될 것 같잖아요. 저는 20대부터 탄핵을 부르짖었는데 그건 늘상 관념 속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반대하면 탄핵하는구나. 9월 놓치는 거 하나가 박근혜 때 저는 처음으로 탄핵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개헌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드는 것에 그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좀 저렇게 논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저 아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진보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고 근래에 이제 광주 전남이 전국회의에서 집단 이게 뭐냐 탈회를 했죠. 그러니까 네. 개별 탈회가 아니라 지부 전체가 딱 들려 나가가지고 학비노조의 상당수가 그쪽에 전국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다 나간 거예요. 학비노조 이제 전남 그래도 대체 뭐 고민이 뭐고 솔직하게 대구 전국회 의장이 우리 국장이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닐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현상조직 운동에 대한 고민과 단지 이제 노동뿐 아니라 지역을 아우르는 현상조직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뭐 이리저리 이제 짚어보면 이번 정혜경 의원이 이제 됐는 데에 대해 가지고도 광주의 반발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왜냐하면 비례후 3번은 정태영으로 있었는데 지역 안배를 이제 1번이 이제 경남 쪽이니까 그냥 경남에 안배를 주는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당 질서에 이제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광주 전남이 이제 민주당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사직하고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진보당도 그러니까 딜레마가 제가 느끼기엔 딜레마는 독자적으로 선거에서 이제 이게 뭔가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거는 뭐 허용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독자적으로 진보당조차도 독자적으로 이게 뭔가 집권으로 가는 건 힘들다 했을 때 되게 이제 이 양자 태길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진보 진영들이 이거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도 사실은 나머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꼬꾸라졌기 때문에 사실 진보당이 저렇게라도 개길 수 있는 여전히 이제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이제 보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게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조국혁신단이라 해가지고 교섭단체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이전에 정의당과 비슷하게 그냥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냉철하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내에서 그냥 통합으로 갈 거냐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진보당 같이 끼워야 돼요. 이거 뭐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까지를 생각하고 좀 뭔가
그 길이라면 우리 안에서 이 길을 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비상과 뭐 비상 외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전국 조직적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관들 좀 평가도 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여름 이야기 관련해서 그 대구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시기가 다른 지역에도 좀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 들어가자.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좀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얘기해서 진보당과 함께 하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그 중앙은 위성정당하고는 안 된다는 게 좀 입장이 강해요. 특히 진보당 대표도 진보당하고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성정당하고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체 회의 자리나 그리고 뭐 그샵 자리나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과를 전제로 아니요, 그것도 위성정당에 갖는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규정시켜놓고 얘기하고 있어가 비상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계속 회의 때마다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수긍하는 것처럼은 좀 보이긴 하는데 본격적인 논쟁이 들어갔을 때 우리 당대표가 거리 변호사 출신답게 되게 강경하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걸 좀 수긍하실지는 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턱대고 막 가는 그렇게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상이 뭔가를 결정을 하더라도 중앙 대표단하고 뭔가를 일치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무겁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 안 되지. 정리하면 안 돼. 정리 안 되지. 저는 근데 조금 뻔한 얘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친공화 운동 관련돼서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국면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사실은 당연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근본에 배꼽에 들어가는 힘이라고 해야 되겠나? 단전에 들어가는 힘은 희망과 낙관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 대영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이나 젊은 여성 세대가 계속 진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20년 그 이루어졌다고 생각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잘 수렴을 할 것인가 생각 너무 걱정이 되고 뭐 이렇게는 한데 저는 사실은 그 지난 한 10년의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노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환경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3, 4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참사 이후였던 사회적 참사들을 겪으면서 형성된 주체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운동이 잘 형성되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장애운동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운동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 한 10년을 보면 정말 왕과 강한 투쟁을 계속 해왔던 단위거든요. 이러니까 새로운 의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운동 주체 세력이 형성되어져 온 10년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이런 나쁜 놈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분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세월운동을 계속해갖고 우리 대호가 정말 열심히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자만을 하거나 떠들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세월운동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부심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투쟁하고 그들을 사회 세력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근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국면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좀 괴로운데 그 일을 해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70하고 운동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우리 정치 세력이 너무 못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대로 가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 그런 힘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하고, 그래서 저는 그 7공화국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아까 선배님 말한 얘기가 헌법론이나 저그들끼리 하는 판이 아니라, 저는 진주가 우리 왜 비례연동 그거 할 때 막 강의하고 다녔던 거 저는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가 그때 또 길어지고 있다. 진주가 이거 참 좋은 건데 말을 못하겠네 하고 우리 광고 흉내 내면서 그런 강의도 막 하고 다녔던 그럴 때를 떠올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어떤 대중운동일지는 제가 제안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7공화국 운동이라는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자는 운동을 우리가 좀 어쨌든 뭐 얼마나 더 잘할지 못할지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을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탄핵 국면에서 그런 심정으로 정리되어야지 그 다음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말씀. 그러게요. 네. 또 우리 농에서 더 하시는 말씀 없으신가요? 농민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남대령 힘이에요. 네, 정치 세력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야, 남대 임기 국이야. 너무 하나요? 너무 기대는 일이 없답니다. 올 여담인데 검심위원 직장에 건강검진 갔더니 농민의 소속 뭐 병원이었대요. 혹시 해가지고는 그분이 남태령이라고 간호사께서 네, 남태령을 다 알고 있으시다는 사람을 바로 제가 호언도 하셨대요, 농민에. 네. 긍정적으로는 아니, 하시고 얘기 있습니다. 좀 해줘요. 고흥의 전동이 어떤 분위기인지 두 분 중에. 아니 그거 예, 뭐 전농에 대선 고민이 있으신 것도 얘기 좀 해주시고. 이야. 투덜거리면서 나오시면서 지금. 점검됐네요. 오, 쏘았다. 야, 열심히 아니 남태령을 갔다 오니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먼저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농에서도 먼저 농민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 좀 의아해하죠. 이게 먹힐까? 그리고 개헌판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을까? 또 개정정당들이 우리를 끼워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농민헌법을 만들면 좋은 건 다 아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의 개헌 국면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있죠. 그리고 사실 남태령에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희들이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20일 날 수원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각 지역 의장님들과 사무처장들이 모여서 야, 내일 경찰이 막는데 어떻게 할래?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국도 1호선을 타고 올라가면 강화문으로 가는 길이고, 강화문으로 가는 길이고, 남태령으로 가면은 이제 한남동 간저로 가는 이 두 길에 이제 행진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자,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남태령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남태령을 가는데 그날 저녁부터 경기 남부지방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남태령에서 서울시계 300m 전에서 맞겠다라고 미리 통보를 우리한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간다. 그리고 트랙터가 멈춰지는 그 지점이 우리의 투쟁 공간이 된다. 다 연행 각오를 하고 투쟁한다.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네, 그 다음날 이제 가는데 가천까지는 잘 갔어요. 그리고 가천에서 경찰이 막 수신호로 잡아줘가지고 진짜 트랙터가 3차선 있다면 이 가운데 차선을 타고 쫙 지나갔어요. 그래 저희들이 의도는 뭘까? 우리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네. 막 이렇게 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때가 그래 좀 갔는데 저희 저는 경북도연맹 차가 제2선두에서 있었거든요. 방송차로 갔기 때문에 제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얘들이 원래 300m 지점에서 맞겠다라고 한 지점에서 경찰 병력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왜 이래?
근데 딱 올라가니까 이제 남태령 진짜 고개 마루 위에 딱 이제 거기서는 차벽을 친 게 아니고 교통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 그 노련한 투사들이 계시잖아요. 전현홍 여성농민의 간부 몇 명이 내리셔가지고 길 열어줘 와이카노 하면서 이제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그 남태령이 편도 4차선이에요. 이 경찰애들이 이 편도 4차선을 다 막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여성농민의 회원들하고 전농 간부들이 막 가서 이제 길을 열어달라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그 틈새로 트랙터들이 싹 지나간 거예요. 이 트랙터가 그 대장 트랙터가 125마력인데 바퀴가 내 키보다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랙터가 싱 지나가니까 경찰애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경찰애들이 막 스스로 옆으로 슥슥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열고 한 차선으로 이제 쫙 직진해서 내려가는데 거기를 다 내려가니까 이제 차벽이 한 편도에 이제 차가 다 이게 차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또 이게 얘들이 반대 차선을 막지를 않은 거예요. 교행을 위해서. 근데 이 중앙분리대가 트랙터가 충분히 다 넘을 수 있는 턱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농민들이 또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막으면 뚫는다. 그리고 막으면 다 넘는다. 예, 트랙터가 그 당시 한 30대 정도 됐기 때문에 편도 위에 가는 차선에 이제 몇 대가 들어가고 이 반대편으로 경찰들이 차는 통제하면서 차벽을 안 치고 있으니까 이 반대편으로 또 트랙터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니 왕복 8차선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했는데 이제 그 한쪽에는 정말이에요. 수도 방위사령부라고 간판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울 경찰 특공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힌 시간이 한 1시 반쯤 됐는데 12시 반 뭐 잡혀간다 이렇게 또 계속 있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갇혔다 와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부터 이제 농민이 아닌 분들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오는 사람의 속도와 수가 막 이렇게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황했죠. 어쩌지? 경찰은 이미 이제 10개 중대 경력을 가지고 지게차를 가지고 이제 진압에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계속 엄포를 했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 경찰들도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1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안도가 됐죠. 얘들 못 밀고 들어오겠다. 근데 이제 또 변곡 중에 11시 20분 지하철 막차 시간이었어요. 이제 지하철 막차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가셔야죠 라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11시 20분이 지났는데 거의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또 더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원도 거의 한 2,000명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진짜 해방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적어놨지만 저는 그런 진짜 10대도 있었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제가 그 정도로 10년 전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데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일단 체력을 또 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좀 춥다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떼창 춤추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남동 어민센에 갔는데 그 분위기를 못 따라와요, 한남동이. 왜냐하면 남태령은 진짜 우리밖에 없었고 양쪽으로 다 박혀 있었으니까 우리 세상인 거예요, 그냥. 근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처장들은 자기 구역을 가지고 순찰 구역도 다 정했어요. 경찰이 언제 치고 들을 줄 모르고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2030 여성들이 많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 있게 그 공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사실 농민들이 끝에는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노? 네. 그래서 사회로 이제 막 다 이제 오신 분들 이제 넘겨주고 이제
단 이제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대책을 세웠죠. 사실 11시 넘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우회적인 안이 들어왔었어요. 가천에 있는 공수처 앞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여기는 이제 곧 이제 들이닥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강강석 헬리에서 거기 보면 뭐 주화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꼼튀기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었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지원 병력들이었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짜 밤샜어요. 저희는 제가 차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부쩍 깨가 나오니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부럽기도 했고, 네, 저 에너지도 부럽기도 했고. 근데 더 이제 놀랬던 것은 이게 진짜 자유 발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이분들 다 써서 하시더라고요. 글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쓸까?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너무 어렵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참 쉽다.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쉽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 전동에서 그때 발음자들 발음록 치료해서 회원들 교육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실제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연대해 주셨던 분들이 우리에게 내어줬던 마음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게 연대의 가장 최고 연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자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방울복이 딱 세고 그 다음날 진짜 첫 차 다니는 순간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5시 돼가지고 우리 트랙터 한 대를 보내야 돼가지고 그 앞에 경찰 차량인데 갔는데 제가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전로 어디로 가야 돼요? 전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계속 오르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좀 해 뜨고 차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차라든가 회원들 트럭이 있었는데 이 회원들 트럭하고 저희 방송차들이 계속 뒤로 후진을 했어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해가지고 계속 물렀었거든요. 그때부터도 뭐 계속 그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 발언 때 순서 줄을 보면요. 쭉 서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자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야유를 보낸다거나 이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간이 존중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농민들은 수적 압도에 의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렸죠. 네. 근데 그게 수적 압도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2030 여성들의 요구가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진짜 잘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당 강령에도 있어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령이 있던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장에서 나온 이야기, 에너지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사실 그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8시간 동안 계속 찻배라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찻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사실 비사가 좀 있습니다. 예. 트랙터를 몇 대 보내줄 것이냐 가지고 처음에 5대 안 돼. 하다 우리는 초반부터 30대는 다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를 요구하다가 결국 최종 끝에 이제 10대. 근데 이 10대로 확정 짓는 것도 그 자리에서 저희 회의를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그 30대를 다 몰고 나가야 된다는 일부 지역의 강기관 의견을 조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시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차벽을 뚫고 이 트랙터가 한남동 간저로 가는 게 그 시민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그리고 그날 차벽을 열고 트랙터가 나가야 이게 정말 승리하는 투쟁으로 역사에 남는다. 여기서 우리 차 몇 대 나갈래요라는 거 대수 가지고 우기다가 못 나가면 시민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해주신 그 연대에 참을게 얻는다. 그래서 대수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 5대라도 받는다라고 딱 결정했는데 또 경찰에서 10대 익하네. 그래가 5대가 더 늘어가서 10대가 나갔고 트랙 이제 차벽이 탁 열리는 게 앞에서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모세의 기적이 열렸을 때의 반응이 쫙 열렸을 때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막 울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를 보내고 이제 한강 진역을 경유해서 간접까지 가는 거였는데 한강 진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트랙터를 처음 밟는 동 트랙터 오는 순간부터 너무 열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시대 트랙터 포토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트랙터 세워놨을 때 10대 여고생들이 트랙터 안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을 했거든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함께 해준 시민들의 힘이었죠. 농민들의 트랙터, 시민들의 응원봉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강장을 문화를 만들고 강장의 투쟁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태령이 뭐 전농이 잘해서 이 남태령의 역사를 남겼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농과 시민이 함께해서 이 투쟁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농의 고민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남태령에서 보여줬었던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일단 어묵탕으로 2차 보상을 보답을 했는데 이 정치적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일 큰 거는 이 국민들이 사실 뭐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존중받아보고 지지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너무 크고 벅찬 감동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가지고 이때 뭔가를 잘 움켜쥐어야 되는데 그런 좀 요 적기에 맞는 이 투쟁이 뭘까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남태령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비사, 야사, 정사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뭐 앞에서 하셨던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즘 이렇게 집회에 가보면 여러 깃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깃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깃발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향이고 가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주체인데 이런 지향과 가치 주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게 뭘까? 이런 좀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네, 지지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해주고 이 보고대회를 진작에 한번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시간을 들여서 안타깝네요. 네, 흥미롭네요.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정재현 얘기했는데 이 논의는 이제 앞으로 그 탄핵 국면 그 거리에 싸우는 것과 함께 계속 이런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의견을 정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많이 좀 고민해서 책임적인 의견들을 좀 이렇게 모아야 되고 우리의 의견이 또 비상의 의견이 되고 비상의 의견이 당의 의견이 되고 당의 의견이 진보 정치의 세기를 여는 의견이 되도록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책임 있게 그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